파주 근처의 군사 분계선 인근. 10월의 아침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바람은 철조망을 스치며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다. 김하연, 전역한 지 2년이 지난 예비역 대령은 군복 대신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오래된 군화처럼 낡은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육군 제25보병의 건대 화랑 부대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이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몰랐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 이준서 일병도. 사실 이 방문은 예정에 없었다. 하연은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병원은 반복적으로 휴식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그녀는 늘 단호했다. 그러나 지난주 심장이 순간 멎을 뻔한 날 이후로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람은 죽음을 코앞에 두면 본능적으로 본질로 돌아간다. 그녀에게 있어 본질이란 두 가지였다. 군인, 그리고 어머니. 준서를 보고 싶다는 그 본능적인 갈망은 모든 이성적인 계산을 무시하고 그녀를 이곳까지 끌어왔다. 복잡한 출입 절차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예전에 쓰던 근무용 명찰과 군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했다. 출입 통제소의 병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계급과 표정은 아무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정문을 지나자 하연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좌측 경계탑과 우측 탄약고를 훑었다.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절제된 긴장감, 절도 있는 발걸음, 기계처럼 돌아가는 훈련 스케줄. 그녀의 심장은 순간 옛 리듬을 되찾는 듯 쿵쿵 울렸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젊은 시절 이곳보다 더 척박한 전방에서 여군 소대장으로 시작했던 날들. 동상에 걸린 발가락을 비닐봉지로 감싸며 야간 초소근무를 돌았던 겨울. 눈 속에서 피어오르던 장병들의 숨결. 동료를 잃고 울음을 삼키며 명령을 내리던 그 밤들.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한 한 장면. 임신 5개월 차였던 자신이 탄약고 앞에서 위병장에게 삿대질하며 내 뱃속의 아이도 군인의 피를 가졌다고 믿는다고 소리쳤던 그 순간. 그 아이가 지금 이 부대의 병사였다. 준서, 넌 지금 어떤 군인이 되어 있을까? 연대 본부로 향하는 길목. 하연은 병사들이 줄지어 뛰어가는 PT 시간대를 피하려 조용한 보급 창고 뒷길로 걸었다. 길 한복판, 철제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훈련 중인가 싶어 무심코 시선을 돌린 순간 그녀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온 장면이 있었다. 한 남자가, 분명 장교였다. 단정한 제복, 견장의 은색 줄무늬. 그가 주먹을 높이 들더니 순식간에 그것을 다른 이의 얼굴에 꽂았다. 이준서 일병, 너 같은 놈은 동료가 아니야. 피가 튀었다. 피가 입가에서 흘렀다. 젊은 병사의 얼굴이 옆으로 휘어졌고 한쪽 눈이 이미 부어 있었다. 그 병사, 그 얼굴, 익숙한 턱선, 붉게 물든 뺨, 눈동자. 하연은 숨을 멈췄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이준서, 그녀의 아들. 그녀가 군의 품 안에서 낳고 유치원 대신
예하 중대 훈련장으로 데려가며 키웠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맡고 있었다. 뇌가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눈앞의 진실은 명백했다. 아들의 입가에서 흐르는 피.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다른 병사들. 어딘가에서 정지만호 하는 조교의 목소리. 그러나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고 있었다. 하연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정교했다. 마치 전시 작전 중 적진을 돌파하던 모든 발걸음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장교의 얼굴을 정확히 포착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 단호하고 날카롭지만 그 속엔 분명히 분노와 충격, 그리고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장교는 하연을 힐끗 쳐다봤다. 그리고 무심히 말했다.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징계 중입니다. 이 병사는 부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하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가르쳤던 자세, 복종, 침묵, 자책.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고 있었다. 너 괜찮니? 작은 목소리. 그러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대로 서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피 묻은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하연은 다시 장교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궁의위원회에서도 전시작전 회의에서도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자네 이름이 뭔가? 중령 장태욱입니다. 좋아, 장중령. 그 아이 이준서 일병. 내 아들이다. 그 순간 장중령의 눈이 흔들렸다. 주변의 병사들 중 일부는 숨을 삼켰다. 대다수는 그녀의 존재를 이제서야 인지한 듯 경직되었다. 하연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나. 난 군인이다. 명예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자네가 한 건 징계가 아니야. 그건 폭력이다. 장중령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본 결과입니다.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하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밝혀보자. 무엇을 배신했는지, 누구를, 그리고 왜. 이 순간 조용했던 공기가 무거워졌다. 긴장감이 주변을 감쌌다. 병사들은 숨을 참았고 장중령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하연은 다시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질문하고 있었다. 왜 맞았니? 왜 참았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니? 그러나 준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연은 알 수 있었다. 뭔가 감춰놓진 것이 있다. 표면 위의 갈등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아들은 그저 폭행을 당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녀의 싸움이 될 터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김하연은 수많은 작전 회의에서 침착함을 유지해왔고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도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총탄도 폭발음도 아닌 피 묻은 아들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이성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심장은 구급차의 사이렌처럼 울려댔다. 아무리 제복을 벗고 시민으로 살아가려 해도 그녀는 여전히 군인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였다. 대령님, 그게... 곁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공간은 오직 그녀와 아들, 그리고 그를 때린 중령만 존재하는 듯했다 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두 가지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다. 질서와 체계는 군의 생명이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피를 흘리고 있다. 누가 그를 지킬 수 있겠는가? 혼란스러운 내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강제했다. 발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목소리를 평정심으로 감쌌다. 중령,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다. 하지만 군법에도 절차가 있다. 공개적인 폭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장태욱 중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다. 대령님, 이 아이는 상황 보고도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작전 준비가 무산됐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단호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그건 군 내부 절차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연은 그제서야 눈을 가늘게 떴다. 장중령은 지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혹은 전체 맥락을 왜곡하고 있거나 그녀는 이런 인물들을 여러 번 상대해왔다. 규정 뒤에 감정을 감추고 권위 뒤에 실책을 숨기는 자들. 하지만 오늘 이 문제는 다르다. 상대가 그녀의 피부티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의무실에 보내야겠군. 그는 현재 징계 대상입니다. 출입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나는 국방부 보좌관이자 예비역 대령이다. 그 아이가 피를 흘리는 한 의무적 처치는 우선 시되어야 한다. 군법상 응급치료는 상위다.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그런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말끝이 차가웠다. 주변의 병사들이 조용히 숨을 삼켰다. 장중령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의 간섭은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하연은 아들을 부축했다. 그 순간 준서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냥 가지마.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엄마. 군복을 입은 아들이 군인이 아닌 자식으로 돌아와 말했다. 하연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의무실 안 군의관은 표정 없이
응급치료를 진행했다. 부러진 뼈는 없었지만 입안이 찢어졌고 눈 주위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다. 하연은 한쪽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왜 맞았는지 말해봐, 에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준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지휘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전부야? 네가 뭘 했는지는 상관없어.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말해줘. 그제서야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맞다는 거니? 제가 책임지는 게 그 친구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순간 하연의 숨이 막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문이 생겼다. 그 친구는 누구인가? 왜 책임을, 그리고 무엇을 감췄는가? 의무실을 나와 복도로 향하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회전했다. 고지전에서 실탄이 오가던 순간보다 더 복잡한 전장이 그녀의 내면에 펼쳐져 있었다. 지금 그녀는 대령인가? 어머니인가? 어느 쪽이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그녀는 국방부 내부망에 접속했다. 여전히 유효한 접근 권한을 통해 화랑부대의 최근 2개월 작전 보고서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소대 차원의 독립기동훈련증 잔해출련, 장비 손실 사고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지만 명단에는 이준서 일병의 이름이 없었다. 이상했다. 이후 그녀는 조용히 부대 내 병사식당으로 향했다. 병사들이 점심을 먹고 있던 시간, 그녀는 중대장에게 식당 한편에 비상실을 요청해 병사 한 명과 면담하겠다고 요청했다. 면담자는 박민준 상병, 준서의 생활관 동기였다. 박 상병,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박민준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중대장님이 알면 큰일 납니다. 알지. 하지만 지금은 진실이 더 중요하다. 박상병은 긴 숨을 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날 소대 야외 훈련 중에 송구한 하사가 실수로 전술지도와 무정이를 수풀에 떨어뜨렸어요. 멘탈이 원래 좀 불안정한 친구인데 그날따라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걸 준서가 발견하고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지만 나중에 송 하사가 준서에게 눈물로 고맙다고 한 걸 들었어요. 그걸 지휘관은 몰랐나? 아마도 준서가 입을 다물었고 저희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하연은 눈을 감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폭행의 진짜 이유. 준서는 타인의 실수를 대신 짊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피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조용히 깍지 꼈다.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었다. 하지만 그 진정 속에는 분노가 있었다. 그리고 슬픔이. 그녀는 되묻는다. 내가 진정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나? 그녀는 아들에게 군인의 자존심, 책임감, 명예를 말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인간적인 연민과 배려, 그건 과연 언제 가르쳤던가? 아니면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일까? 그녀는 다시 군복을 떠올렸다.
무거운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군인의 언어로 세상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싸울 것이다. 피를 닦아주는 손이 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울고 있는 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가장한 권위의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 궁이 회의실은 차가웠다. 벽에 걸린 태극기와 부대기, 그리고 정중앙에 놓인 국방부 휘장이 무겁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적 속에서 누군가 종기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김하연은 맨 좌측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면에는 장태욱 중령이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오른편에는 연대장과 법무참모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묵직했다. 이준서 일병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시죠. 법무참모가 조용히 말했다. 장중령은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리며 말을 꺼냈다. 작전 중 무기와 전술 지도를 분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훈련 종료 후 확인 결과 분실을 인정한 인원이 단 한 명이었고, 그게 이준서 일병이었습니다. 해당 장비는 이후 회수되었지만 누락으로 인해 작전 브리핑이 전면 연기됐고 상부에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해당 장비 분실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고의성 여부보다 중요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연을 스쳤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중령은 말을 이어갔다. 이준서 일병은 그동안 매우 모범적인 병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조직 내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과적으로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셨습니까? 연대장이 차갑게 물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징계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물리적인 방식이었던 점은 과한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김하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과한 판단? 그 한마디는 그녀에게 칼날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실책으로 포장하려는 말장난. 그러나 그녀는 말을 삼켰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이 공간은 정의를 빙자한 절차의 감옥이었다. 그 순간 연대장이 시선을 돌렸다. 김대령, 어머니로서가 아닌 군인으로서 보셨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은 날카로웠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하연은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지휘관의 판단과 통제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군대는 명령과 복종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안엔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없이 결과만 놓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군인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병사가 타인의 잘못을 대신 짊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물리적 징계로 종결했다면 그건 지휘관의 책임 회피입니다. 장중령의 눈빛이 번뜩였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았기 때문입니다. 법무참모가 손을 들며 개입했다. 지금 시점에선 확정된 사실이 없으니 조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양측 모두 감정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준서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이준서 일병, 당신의 진술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책상 위 한 점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왜 침묵하니, 준서? 하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진실을 말하면 널 비난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침묵하면 너를 오해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만이 널 지켜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의 그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장중령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마화, 승자의 미소처럼 보였다. 하연은 그 순간 이전에 경험했던 전장의 느낌을 다시 떠올렸다. 진흙탕 속에서 아군이 쓰러질 때 그것을 구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빠졌던 기억. 그러나 그녀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였다. 준서는 지금 침묵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하연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렴풋이 느껴졌다. 그는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었다. 어른처럼, 군인처럼, 아니,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려는 친구처럼. 회의는 무의미하게 끝났다. 연대장은 상황을 다시 조사한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고 장중령은 징계수단에 대해 상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연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냉기 서린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그것마저도 지금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했다 했다. 김대령. 뒤에서 장중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군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침묵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멈춰섰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 침묵이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까봐 무서운 겁니까? 장중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고요한 복도를 지나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아이를 가르쳤던 말들, 훈련했던 규율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아이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준서를 군인으로 키웠다. 명령에 복종하고 동료를 지키며 실수를 덮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한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기로 선택했고 그 대가는 뺨을 때린 피의 자국이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복종과 침묵, 아니면 고백과 혼란.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진실이 아니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 진심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군인의 의무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부대는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군용 벙커 조명 아래선 그 어떤 빛도 닿지 못했다. 김하연은 야전 코트를 입은 채 연대 기록 보관소 문 앞에 섰다. 이곳은 그녀가 한때 총책임자로 매일같이 들락거렸던 곳이기도 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지휘관 코드키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단호하게 번호를 눌렀다. 문이 철컥 하고 열렸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안쪽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군대 특유의 정열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고지서, 작전일지, 훈련평가, 병력 이동기록, 징계보고서 등 모든 파일이 분류되어 있었다. 그녀는 3소대 2분대 항목에서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준서 일병이 언급된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처음엔 평범했다. 체력평가 우수, 사격점수 상위권, 복무태도 우수, 생활관 내 무단이탈 없음. 그러나 10월 3일자 하나의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작전 전 모의 상황 중 장비 누락 발생, 무정위 비스르와 전술지도 L1이 지정구역에서 확인되지 않음. 이후 수색 중 3소대 2분대 이준서 일병이 잦은 신고 및 장비 회수함. 소대장 판단에 경징계 조치 예정. 그 밑에는 묘하게 추가된 메모가 있었다. 별도 진술 없음. 타 병사 진술 비일치. 내부 신상보호 요청 있음. 하연의 눈이 번쩍 떴다. 내부 신상보호 요청. 그녀는 이어지는 기록들을 빠르게 살폈다. 그리고 10월 2일자 송구한 하사의 이름이 첫 등장하는 진술서를 발견했다. 훈련 중 멘탈 이상, 징후 보임, 반복적 자책 발언 및 집중력 저하, 심리상담 권고 예정. 또한 의무기록 파일에는 송 하사가 한 달 전 동료 사망 사건 이후 불면증과 공황 증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녀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훈련 중 송 하사가 실수로 장비를 잃어버렸다.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책으로 무너질 위기. 그를 지켜본 준서는 무언가를 결심했다. 그리고 자진해서 죄를 뒤집어 썼다. 말도 없이. 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어렴풋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10살의 준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가 학급비를 훔친 걸 목격하고도 자신이 했다고 고백했던 그날. 이유는 하나였다. 그 애가 아버지한테 맞을까 봐요. 어릴 적부터 준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아픔에 민감했다. 때로는 말이 없었지만 늘 옆에 있어주는 아이였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하연에게 두려움이기도 했다. 이 세계는 그렇게 부드러운 영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류를 원상복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더욱 냉랭했다. 진실은 알아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하연은 공식적으로 연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연대장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대령님, 어제 기록실에 접근하셨죠? 예. 무단 침입은 군형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고발하십시오. 대신 제가 찾은 진실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연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단순한 병사의 징계 문제가 아닙니다. 지휘체계, 명령체계, 그리고 변경 내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명령체계를 위해 진실을 묻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군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연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손구한 하사를 부르겠습니다. 1시간 후 작전 지원실. 하연은 드디어 그를 마주했다. 앳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눈꺼풀 밑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송하사. 네, 그날 일 기억하죠? 네.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친구가 당신 대신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처음으로 누가 날 믿어준 거였어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항상 실패했어요. 늘 혼나고 실수만 했고. 그런데 준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비난도 조롱도 없이. 그냥 웃었어요. 그날 저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아무도 그런 말 해준 적 없었어요. 하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가슴 한가운데 박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준서는 그걸 선택했지만 네가 그 침묵을 방패 삼아 숨어 있다면 그건 배신이다. 네가 다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너의 차례다. 그 말에 송하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전부요. 며칠 후 특별조사단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하연이 아니라 송하사가 중심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꺼내 읽었다. 저는 실수를 했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서 일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덮어줬습니다. 저를 살려주기 위해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있었다. 장태욱 중령이었다. 진작 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준서를 바라보았다. 이준서 일병. 나는 당신을 오해했고 또 나의 분노를 당신에게 돌렸습니다. 그건 지휘관으로서의 실책이자 인간으로서의 오만이었습니다. 그 말은 전장보다 더 큰 전율을 남겼다. 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실이 밝혀졌고 아들은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갈망했던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군인은 어쩌면 그녀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사람을, 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군사작전보다 더 복잡한 전장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의 침묵과 맞서는 일이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사령부는 조치를 약속했지만 김하연의 내면에는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대 내에서 조용히 머무르고 있었다. 특별 자문관이라는 명목으로 연대장의 허락을 얻었지만 실상은 아들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고집이었다. 화랑부대의 가을은 빨리 저물었다. 낙엽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겹겹이 쌓였고 바람은 비수처럼 살결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날카로운 건 준서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생활관 앞에서 하연은 기다렸다. 병사들이 야간 정비를 마치고 하나둘 돌아오던 중 준서도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막아 세웠다. 산책하자. 아들은 처음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를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군용 철조망 뒤편으로 난 외곽 산책로. 밤은 어둡고 발밑은 낙엽으로 가득했다. 둘 사이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고요 속에서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예전에 말했지. 군인은 명예보다 책임이 중요하다고. 기억나요. 그 책임이 누굴 위한 것인지 그때는 나도 잘 몰랐다. 너를 그렇게 키우면서 난 늘 네가 강해지길 바랐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어. 준서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녀도 그 옆에 섰다. 그런데 너는 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랐더구나. 그 말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속엔 복잡한 감정이 떠다녔다. 엄마는 실망했어요. 하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아니,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네가 다른 방식을 택했을 때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난 늘 정면으로 부딪히는 법만 알았고 누군가 대신 아픔을 감당하는 방식은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넌 내게 그런 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하연은 계속 말했다. 네오를 군인으로 키우려 했지만 정작 네가 된 건 내가 감히 닿을 수 없는 더 깊은 인간이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다. 난 수많은 부하를 이끌었고 전쟁 같은 작전도 지휘했어. 하지만 오늘까지도 널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단다. 그 순간 준서가 천천히 말했다. 전 늘 엄마가 무서웠어요. 존경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같았어요. 항상 완벽했고 항상 단호했고 그 안에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거든요. 그 말은 칼날처럼 깊게 파고들었지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난 가족보다 군대가 익숙했고 감정보다 명령이 먼저였지. 널 껴안는 법조차
배우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녀는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에 올렸다. 그런데도 넌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 고통을 감추고 누군가의 실수를 안아줄 줄 아는 사람으로. 준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지금도 후회해요. 어떤 점에서? 날 그렇게 키운 거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답했다. 후회하지 않아. 다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 내가 심어준 강함이 때로는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건 아닐까 해서.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며 두 사람의 발밑에 쌓였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껏 쌓인 오해와 거리감, 그리고 침묵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생활관 복귀 전,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응. 이젠 제가 더 이상 엄마가 가르친 병사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세요. 전 그냥 제 방식대로 옳다고 믿는 걸 지키고 싶어요.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군인의 길이기도 하단다. 며칠 뒤 군부대 공식 행사장에서 특별 간담회가 열렸다. 군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한 실험적 시도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하연은 초청 연사로 나서게 되었다. 연단에 오른 그녀는 연설을 시작했다. 군은 규율과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인간의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기계가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죄로 보일 수 있고 고백이 배신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객석을 바라봤다. 아들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곧게 들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제 아들은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무너짐을 덮기 위해 자신의 등을 내줬을 뿐입니다. 군은 그러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강력했다.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총을 드는 것, 명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의 약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강당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자체가 바뀐 듯한 느낌이었다.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고 이내 이어졌다. 그 박수 속에는 존경도 있었고 반성도 있었다. 하연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내 아들에게서 배웠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다. 그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존심이 변하는 과정이었다. 단단했던 군인의 자존심은 이젠 더 넓은 이해와 연민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낳은 단 한 사람, 이준서가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1월 중순의 파주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았고 차가운 물방울이 회색 콘크리트 벽을 두드리며 정막을 깨트렸다. 김하연은 연대장실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특별 내부소통 간담회 회의록이 들려 있었고 그 아래는
징계 재검토한 파일이 얹혀 있었다. 책상 맞은편 연대장 최승철 대령은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감돌았다. 징계는 취소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상보다 단호했다. 이준서 일병에 대한 불문 경고, 송우한 하사에 대한 심리치료 병행 조건부 근신 처분, 장태욱 중령은 공식적인 징계 대신 지휘 권한 일부 보류 조치. 이게 지금 국방부의 타협안입니다.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마치 체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또렷한 균형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최 대령이 말을 이었다. 장 중령이 요청해 왔습니다.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공개 대화를 요청했다고요. 지휘관과 병사의 소통을 주제로요. 하연은 흠칫 놀랐다. 그가요? 예, 본인의 판단과 방식에 대해 해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변명일 수도 사과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책임의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빗물에 젖은 운동장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 위를 달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만이 진짜 지휘관이라 불릴 수 있다. 좋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발에 말했다. 그 대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며칠 후 강당, 부대 역사상 최유음으로 마련된 지휘관 장병 공개대화의 날은 예상외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700명이 넘는 병사들과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연단 위에는 3개의 의자가 준비돼 있었다. 중앙엔 장태욱 중령, 좌측엔 김하연 예비역 대령, 우측엔 군 심리참모관이 자리했다. 장 중령은 군복을 정갈이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말투는 한층 낮아져 있었다. 이 자리는 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병사들과 제가 같은 공간 안에서 숨 쉬고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책임을 고백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제가 때린 건 이준서 일병이 아니라 제 방식에 저항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정해진 답이 아닌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 저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당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군에서 15년을 지내며 저는 복종만이 정답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은 제 한계였습니다. 이준서 일병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병사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 박수는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러나 김하연은 아직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저는 군인이자 어머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두 역할을 동시에 안고 섰습니다. 지휘관이 병사를 때리는 모습을 처음 본 날, 저는 내면이 갈라졌습니다. 대령으로선 규율을 이해했고, 어머니로선 피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군은 무엇인가? 철저한 복종과 일방의 권위로 이루어진 구조인가? 아니면 서로의 생각을 듣고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조직인가?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정의는 단지 법이나 규율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인간에 대한 이해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 앞에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순간 우리는 군복을 입은 폭력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정의의 균형은 단지 양쪽의 입장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고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번엔 병사들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함께였다. 박수는 격식 없는 진심의 리듬이 되었고 그 소리는 오래도록 강당을 울렸다. 행사가 끝난 뒤 장중령은 조용히 하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김 대령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전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휘관은 실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단계를 넘었어요. 장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후회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연대 게시판에는 특이한 공고문이 붙었다. 침묵의 진심. 이준서 일병과 송구한 하사의 사례 분석, 세미나 병사, 자율 참여 가능, 실명보호, 토론 방식 진행. 하연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떤 정의는 문서로 오지 않는다. 어떤 정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시작되고 또 누군가의 침묵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날 밤 하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단호함과 자비는 서로의 반대말이 아니다. 진실한 대화가 있을 때 정의는 균형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양심은 지휘관의 무기이자 어머니의 나침반이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여전히 빗소리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미 비가 멎고 있었다. 11월의 마지막 날, 군부대 전체를 감싼 찬 공기는 어느 때보다 맑고 무거웠다. 해는 늦게 떴고 아침은 축축한 서리로 시작됐다. 그러나 화랑 부대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다. 부대 정문 앞, 국기계양대 앞 광장에는 일찍부터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간부들도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늘은 김하연 예비역 대령의 공식 퇴임식이었다. 사실 그녀는 2년 전 이미 전역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화랑 부대에서의 자문 활동과 내면적 여정은 마치 두 번째 군 복무처럼 그녀를 이 자리에 다시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식장은 거창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의 정성과 존경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꽃다발도 없이 현수막 하나 없는 자리. 다만 모든 이의 눈빛 속에 그녀가 걸어온 시간의
대한 경의가 담겨 있었다. 하연은 정복을 입고 연단에 올랐다. 예비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대령 계급장을 다시 달았다. 상징적인 의미였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다시 군인이자 어머니이며 스승으로 서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또렷했다. 광장 끝까지 맑게 울려 퍼졌다. 저는 군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화랑부대는 제 마지막 배치지였죠. 이곳은 단지 전방 기지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다. 숨을 죽인 듯한 집중. 첫째,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손을 앞으로 내밀며 이어갔다. 오랫동안 저는 강함을 두려움 없는 행동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강함은 두려움을 마주한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덮기 위해 침묵하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군인입니다. 그녀는 광장 한가운데 앉은 아들을 바라봤다. 이준서. 지금은 하사로 진급한 여전히 고든 자세의 그 병사. 하연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두 번째는 진실한 대화의 힘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어갔다. 우리는 명령과 복종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듣는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명령을 따르는 존재에 머무르고 맙니다. 하지만 군인도 사람입니다. 그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여기서 겪었던 이야기, 이준서 하사가 침묵으로 지킨 진실, 송구한 하사가 용기로 회복한 신뢰, 그리고 장태욱 중령이 스스로 마주한 후회의 고백, 이 모든 건 단지 사건이 아니라 이 조직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순간 조용했던 광장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쳤다. 그것은 전통적인 퇴임식의 박수가 아니었다. 존경이 담긴, 공감이 담긴, 그리고 깊은 감정이 실린 박수였다. 이내 그 박수는 전 장병으로 번졌고 하연은 그 소리 속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단했다. 퇴임식이 끝난 뒤 생활관 뒷마당에 있는 벤치에서 준서가 하연에게 다가왔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 그러나 어딘가 수줍은 표정이었다. 이거 받으세요.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하연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으로 만든 작은 나무 명찰이 있었다. 거기에 새겨진 문구는 단순했다. 어머니, 군인, 선생님. 하연은 그걸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이내 작게 웃었다. 이런 걸 어디서? 군장점 아저씨가 레이저 인그래빙 해주셨어요. 제가 디자인했어요. 그녀는
명찰을 가슴에 꾹 눌러 달았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나 잘 가르쳤니?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엄마도 배우셨어요. 그 말에 하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맞아. 나는 이번에 너한테 제일 많은 걸 배웠다. 이후 몇 달간 김하연은 국방부의 교육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부대를 돌며 조직 내 공감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녀의 강연은 단순한 규율이나 경험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사람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병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어느 날 한 신병교육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한 훈련병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대령님, 아니 선생님, 저도 누군가의 침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미 그 마음이 있다면 넌 절반은 시작한 거란다. 그날 밤 그녀는 서울의 자택에 돌아와 아들이 보낸 편지를 펼쳐 읽었다. 그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엄마가 세운 정의는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했지만 제가 세운 정의는 누군가의 침묵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같은 길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김하연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더는 막지 않겠다는 듯이.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군인이었고 어머니였으며 이제는 스승이 되었다. 그 모든 역할은 서로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완성시킨 이름들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군복을 벗는다고 사명도 벗는 건 아니다. 내가 걸어온 시간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오늘 나는 마지막 웨이크업 벨을 울렸다. 멀리서 군부대 기상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하연에게 작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깨어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울림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김하연 대령의 여정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함을 외적인 힘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강함은 진실을 지키는 용기,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감싸는 배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울리는 양심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정의를 지켰고 어머니로서 사랑을 배웠으며 스승으로서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침묵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을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인생의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도 누군가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